특히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께서는 할인되나요? 예, 상담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원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서인이고요. 그리고 한국애견연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하기로 했죠? 오늘은 이제 우리 샵 운영하시다 보면 네. 정당한 돈을 못 받을 때가 왕왕 있으시잖아요. 뭐 네. 미용비를 못 받는다거나 뭐 호텔비를 못 받는다거나 뭐 기타 그 소액의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취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막 네. 몇백 모아가 이런 식으로 막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나와봤자 뭐 몇십만 원 뭐 그 정도인데 그것도 막 달라고 막 그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제가 뭐 힘들게 한두 시간을 일을 해서 한 거니까 그걸 또 안 받는 것도 속상하고 네.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솔직히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저는 되게 좀 기대하고 있었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고민이죠. 뭐 소송을 한다. 뭐 결국엔 임의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걸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자면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고작 몇십만 원 뭐 이거 받자고 그거 할 수는 없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조치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 전화, 문자해서 이렇게 부탁하다가 부탁해서 주시면 감사한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난 이 돈을 꼭 받아야겠다면 결국에는 어떤 뭐 원만하고 좋은 관계로 더 이상 합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서. 그럼 이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법률적 조치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은데 내용 증명이라는 거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 증명이라는 건 어떤 글의 형식이 아니고 그 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그 우체국에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낼 내용을 세 부를 만들어서 가면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도장 찍어서 나한테 주고 한 부는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 증명 발송의 형식 중에 하나로 내용 증명이라는 걸 쓰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사담을 나누듯이 문자나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식적인 그 서면으로 하나의 그 체계가 잡힌 글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얼마의 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에 이걸 주지 않는다면 향후 어떠한 법적 조치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냥 사실 그대로 단박하게 적어서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의 형식으로 보내면 그걸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간곡히 부탁하는 차원은 넘어섰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을 보고 좀 불쾌하지만 그래도 더 귀찮아지기 싫으니까 이제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 그 자체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권리에 따라서 돈을 청구했고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그 향후에 뭐 어떤 소송이나 어떤 법률적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보고요. 만약에 그 주소를 몰라.
근데 전화번호만 아는데 우리한테는 카톡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내용 증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그 절차고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보내도 만약에 상대방은 읽었어. 그리고 일이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전달한 이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내용 증명만큼 뭐 엄청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한테 내 의사가 전달되었구나라는 걸 일응 증명할 방법은 되니까 주소를 모르신다면 카톡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고 보내고 조금 더 불안하시다면 뭐 전화를 해서 제가 보낸 거 읽으셨어요? 예, 읽었어요. 라는 확인을 받고 녹음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용 증명 뭐 저희가 통상 쓰는 방법이 내용 증명이라서 내용 증명을 설명드리는 거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용 증명 받아보고도 뭐 전혀 호응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강제로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집행 권한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예금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내가 그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사 소송을 받자니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통 시작하면 6개월이라고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민사 법정에 내가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이제 일련의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 명령은 어느 정도 채권 채무 관계가 분명하고 증거에 의해서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나 꽤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 인적 사항 등을 모두 아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내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지급 명령이 확정돼요. 그리고 확정된 지급 명령을 상대방 채무자한테 우리 입장에서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 지급 명령을 보내주고 상당 기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요. 한마디로 그걸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꽤 분명하고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송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 위탁 계약 하실 때 받아 놓으셨다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건 저 사람의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 그럼 지급 명령 신청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럼 결국엔 민사 소송으로 가서 중간에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조회 촉탁을 또 내야 되는 또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객 물론 위탁계약 쓸 때 그걸 뭐 다 잘 받아 놓으시겠지만 번거롭더라도 아무튼 위험을 맡길 때는 향후 분쟁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도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지급 명령을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고객의 인적 사항은 꼭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이제 집행 권한까지 받았다. 근데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사실은 그거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법원에서 주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의 신청하면 그냥 또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단계에서 지급 명령 받고 미안합니다 주시면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시면 그럼 이제 또 소송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또 되게 번거로운 절차예요.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에 간다면 이제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급 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집행 권한으로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압류 추심하는 거는 예금 통장에도 가능하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가능하고 소액 사건의 소액의 비용이나 뭐 금전을 청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대표적으로 내용 증명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 의사가 정확히 그 사람한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일단 증거로 만들어 두고 녹취까지 해서 증거로 만들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 신청하실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 채무 관계가 어느 정도 증거에 의해서 분명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급 명령 신청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돈에 관한 거는 무조건 그럼 다 민법인 거예요? 돈을 받고자 하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 가령 내가 달라고 얘기를 계속했어. 근데 주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뭐 타당한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애초에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객 입장에서 제공받고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추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사실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한데 워낙 소액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 일선에 계신 경찰관 분들께서 뭐 다 일일이 조사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민사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지만 형사적으로도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게 악의성이 있고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라는 게 되면 형사적으로도 갈 수 그렇죠. 있을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녹취라는 말,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대방 의사가 없이 녹음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불법이라고. 당사자 간에 우리끼리 대화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건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 상대방한테 그럼 동의를 구하고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다. 동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음하는 것 자체, 대화자 간의 녹음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불법 도감청인데 가령 원장님이랑 제가 여기 둘이서만 이렇게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용 PD가 여기 앞에다가 녹음기를 하나 틀어놓고 어디로 갔어. 근데 이걸 녹음해서 용 PD가 이걸 어디다 썼어. 유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전전해서 유통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불법 도감청이에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쓰면 안 돼요. 근데 대화자 간의 녹음은 충분히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녹음이 기왕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실제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법률행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의사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그 의사를 갖고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실제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법률행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그 기준인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가장 뚜렷하고 선명한 자료가 사실은 녹음 파일, 녹취록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다 녹음할 수는 없다면 조금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이거는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겠어라고 판단되어지는 통화, 이거는 그냥 항상 녹음을 하고 통화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 여기 우리 스튜디오 안에 저기 우리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녹음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딘가에 사용했어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화자라는 건 직접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옆에 서 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가령 이런 의성어만 내는 경우, 리액션 최소한의 그 의성어만 내는 경우, 그럼 대화자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자 요건이 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대화예요. 옆에서 추임새 놓고 정도 의성어를 내는 건 대화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어떤 대화를 내가 꼭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그 대화에 일응 참여는 하셔야 돼요. 질문이라도 하고 답변이라도 하고 뭐 계속은 아니지만 그래야 그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고 불법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오늘 사실 소액 사건 돈 받는 문제는 거의 민법의 핵심이 돈이에요. 민법은 그냥 돈 받으려고 채권 채무 돈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 어떤 법률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뭐 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만 알려드렸고, 뭐 내용 증명 통지서 발송하는 법, 뭐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법, 뭐 강제 집행하는 법 이런 것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들어가셔서 그 서식란에 보시면 이런 일종의 그 법률 서식들을 쭉 이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자기 주제에 맞는 어떤 양식들을 다운받으셔서 제출하셔도, 그리고 꽤 옆에 상세하게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디렉션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소액 사건 해결하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조언이 필요하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사무실 예, 이름이? 네, 법률사무소 영입니다. 예, 성함이? 예, 유영규 변호사고요. 예, 어렵지 않은 사건들은 제가 그냥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부분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또 큰 도움이 되죠. 예, 크게 부담 안 갖고 특히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께서는 할인되나요? 예, 상담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돌아오는 시간이. 네, 오늘 퀴즈는 네. 이제 2개만 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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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로 쓸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지급 명령 네. 신청을 하고 네. 확정이 되면 지급 명령은 그대로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그 지급 명령 받았어요. 채무자 네. 한마디로 고객이든 나든 뭐 어떤 지급 명령 누가 보내서 받았는데 이거 그럼 뭘 해야지 다툴 수 있죠? 네 글자. 내용 증명.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돼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네. 그러면 소송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에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고 동물보호법 관련한 저희 그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동물보호법 전반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